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N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르면 내달 초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3세대 수소 연료전지 양산 시점을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년 출시 예정인 신형 넥소에 3세대 수소 연료전지 대신 기존에 장착해왔던 2세대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뷰티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5월부터 ODM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악화된 실적 타결을 위한 돌파구 찾기의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본건은 사느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대우조선 기업 가치가 높아진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7% 증가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침체되어 온 해외 건설 사업이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이 1,57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유동성을 늘리고 새로운 증권 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데 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슈,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기사입니다. 자, 이미 몇 차례 조회 공시가 나왔던 건이죠. 롯데케미칼이 동박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과하게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남인호 소장님. 네. 여러분, 우리가 롯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신 게 뭡니까? 저는 롯데 제과, 롯데 껌, 그렇죠? 그다음에 과자, 그다음에 빙과류, 그다음에는 유통, 호텔 등등 이렇게 약간 제조보다는 소비 쪽에 많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롯데가 절대로 유통, 소비만 갖고 있는 그룹이 아니다. 우리도 제조에 나서겠다 해서 이번에 롯데케미칼에서 화학회사죠. 롯데케미칼에서 일진머티리얼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에서 동박 업계로는 4위입니다. 국내에서 2위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동박이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는 이 기업을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향후 약 3조 원 정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랭킹 2위, 3위인 중국 기업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등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차피 싸워가지고 내가 기업을 키워서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부전승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M&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 합병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에폭시라든가 뭐 이런 것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세계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를 만드는 본격적인 화학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롯데케미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찍고 분위기 무지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제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높지 수요는 부진하지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이슈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만 좀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후발주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동박 가장 글로벌 1위는 SK 넥실리스로 SK 그룹에 속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중국 업체 그리고 아시다시피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은 다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갖고 있었지만 롯데만큼은 좀 2차 전지 쪽에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가 잘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은 소재 사업 후발주자에서 단숨에 이제 글로벌 4위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특히 글로벌 4위 동박 업체로까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2차전지 쪽에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롯데 그룹 쪽에서 대규모 M&A가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의 수명이나 용량 같은 거에 굉장히 핵심 소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일진머티리얼즈까지도 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박 그 자체로만큼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박을 또 잘하는 회사들 중에서 다른 업체를 한번 찾으면서 비교해 나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박 쪽에서도 물론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EU에서 EU의 지원을 받는 친환경 배터리 프로젝트에 이번에 참여하게 되고 음극재 맞춘형 동박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3분기째 적자 지속이 되고 있지만 매출액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많이 나와 있지만 투자는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서 2026년까지 동박 및 전지박에서 헝가리에서 10만 톤 그리고 캐나다에서 거의 2만 톤에 가까운 생산 목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박 쪽, 특히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도 동박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일진머티리얼즈 외에 롯데케미칼 그리고 그 외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을 살펴보신다면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흐름이 돌아올 때 충분히 투자의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이슈를 바탕으로 조금 동박으로 시선을 확장을 해서 대안주 좀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하반기도 성적은 우울해요. 아모레퍼시픽 뉴스 확인해 볼게요. 국내 화장품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니 실적에 대한 타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성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뷰티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이죠. 이제 ODM 쪽에 이제 뛰어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출길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 타결을 위한 돌파구의 일환이다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ODM 계약을 맺은 게 2015년도에 디올 팩트 이후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ODM 같은 경우는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등을 모두 다른 업체에 위탁한 뒤에 주문자의 브랜드만 부착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결국 다른 화장품 제품을 이제 개발 생산에 나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당연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ODM 사업에 아예 뛰어든다라는 거를 뭐 이례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마디로 브랜드 운영사에서 제조사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B2C라고 하죠.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또 뛰어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존의 ODM 업체로 유명한 기업들한테는 좋지 못한 소식일 거고요. 뭐 예로는 한국 콜마나 아니면 코스맥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ODM 이 사업 부분이 부진한 실적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또 새로 매출 구조를 다변하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는 적었었던 매출 구조였지만 좀 이번에 좀 확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좀 안 좋았었던 화장품 시장이 살아나게 되고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없었던 매출이 다시 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장기적인 수익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고 있고요. 최근에 거리두기 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마스크를 월요일부터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더 좀 크게 될 것이고 원자리를 회복할 것이지만 이게 사실 속도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사실 당장 주가가 올라가거나 할 만한 이슈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사실 이런 수요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관련 좀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님도 당장 주가가 좀 회복될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주가 보면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지난 5월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글쎄요, 이 ODM 사업 진출 이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 조절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김병수 PB님?
대부분 화장품 업계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연중 최저가가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ODM 진출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B2B 시장까지도 증가한다라는데, 신문 기사로는 뭐 자존심 굽혔다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ODM 업계를 양강하고 있는 한국코로마와 콕스맥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ODM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이 안 좋은 이런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가 거의 한 10일 가까이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조금 관심이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설립 이후에 다양한 M&A 등을 통해서 이제 뷰티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어떤 사업 다각화를 충분히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 최근 3년 동안 인수라든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연우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용기 업체죠. 연우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화장품 사업의 밸류체인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3분기에 예상 매출이 대략 한 4,9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한 31%가량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도 270원가량 100% 이상 증가한 모습이지만 컨센서스에는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콜마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북미 시장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특히 중국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K-뷰티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화장품 업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18%가량 차지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많이 좋을 것 같고, 특히 향후 세계 최대 시장인 이런 북미 지역에서 적극적인 횡보를 보일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콜마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중국 봉쇄가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ODM 업체 중에 가장 선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수 PB님은 이번 이슈를 통해서도 좀 ODM 시장 쪽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한국콜마에 대한 관심 또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일천하 대우조선해양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가 일일천하라는 거죠. 자본 조달로 부채가 감소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좀 긍정적이지만 일단 주주 관점에선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가 가치 희석 우려 때문에 지금 화요일은 월요일의 상승분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던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요. 나 소장님, 지금 노조 쪽에서도 인수 초반부터 좀 반발이 심한가 봐요. 네, 제가 이 기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라는 단어 참 좋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죠. 아마도 이번에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의지를 표명하자,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쪽에서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제가 뭐 너무 복잡한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와 나의 어떤 이해 상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개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2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all or not, 즉 2개를 모두 갖든지 안 그러면 꽝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회사입니까? 1900년대, 1980, 9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조선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관리 기업으로 갔다가 아직은 정상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공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관리 기업은 아니고요. 공공기업적 성격 가지고 기업이 성장한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결론은 이렇게 봅니다. 내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걸 다 원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반대로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고용을 보장했고 또 노조 쪽에 선배소 신청한 거 취소하겠다고 하나 쪽에서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두 측이 잘 좋은 합의점을 맺어가지고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이슈 기사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건설사의 돌파구가 되다 해외 수주액 증가 소식 터치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올해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정책 기대감에 건설주들 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져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경기 제일 많이 타는 건설업, 체감적으로도 지금 국내 주택 경기 너무 안 좋거든요. 그 와중에 해외 수주액도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보다 낮았거든요. 근데 이 해외 수주액이 7월부터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정말 다행인 소식인데요.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건설 관련 기업들이, 주택 관련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동안 해외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었던 건설업체들이 국내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정부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등에 업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 잇따라서 이제 대형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달아서 들려온 수주 낭보가 이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국내 시장과 좀 굉장히 대비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는 해외 건설 시장은 고유가 호황을 누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라서 이제 중동 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도 국내 기업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너무 해외와 국내에 지금 갭이 많이 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어려운 상황을 해외에서 많이 커버해 나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은 해외 건설사에서, 국내 건설사에서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 당분간 국내 주택 시장은 뭔가 확 이제 나아질 만한 기미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나아지지 않는 부분을 해외에서 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거 어쩌죠? 낸드 가격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첩첩산중 전자닉스 확인해 볼 텐데요. 반도체 쪽에선 언제부터 좀 일말의 작은 희망적인 뉴스라도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한숨 깊게 나오는 소식입니다. 남민호 소장님, 디램에다가 낸드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자닉스 하반기 실적 더 지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이 기사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기다렸다는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낸드 프레시, 디램 어떻습니까? 전자 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 가격이 4분기에, 즉 다음 달부터 4분기에 3분기보다 적게는 15, 많게는 20%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20%가 내려간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20% 내려갈 겁니다, 주가. 자, 그러면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얼마였습니까? 삼성전자 8만 원대였고 SK하이닉스 13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5만 5천 원, SK하이닉스 8만 원입니다. 즉 2분기 주가보다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35%가 내려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부 아실 겁니다. 주가는 뭡니까? 동행 혹은 3개월 선행합니다. 주가가 후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미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관련주들은 지난 2분기 고점보다 약 30% 이상 대부분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었다. 오히려 이 기사 내용이 정말 현실로 온다면 오히려 15%가 어떤 현상입니까? 과매도 상태죠. 역버블이죠. 저는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선행하거나 동행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격 내려가니까 제품 가격 내려가니까 주가 내려간다? 저는 그 의견과 전혀 다른, 이미 그것은 다 주가에 반영됐고 오히려 역버블이 생기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뉴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지난 출연 때 김병수 PB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DDR5 전환의 실질적인 수혜주 대덕전자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주목해보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여기 DDR5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살짝 밀리게 되면서 아비코전자랑 TLB가 저번주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낸드 가격이 많이 빠진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20%가량이 빠질 것 같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업황에서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업황 주기가 4년에서 2년 내외로 짧아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짧아진 게 거의 맞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런
불황기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모양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이제 20조 가까이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고 SK 하이닉스도 대략 한 15조 원,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0조 원, 그리고 인텔에서도 27조 원 등의 이제 투자 계획이 연달아 발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불황기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업황이 반등할 때까지 투자 규모를 대폭 줄였다가 이런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9년 초 이후에는 이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이유로 해서 증설을 조금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PC 쪽 사용되는 소비자향이 더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지난해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서버에서 가장 큰 수요처로 부상하게 되었고 모바일과 PC가 조금 하락하게 되면서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질 수 있는 원인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서버용 반도체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황기에서도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된 이런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SK 하이닉스를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이상의 매출이 반도체에서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기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에 대한 이런 재고 정리 이런 것도 있었고 하이닉스 올해 하반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매출액 같은 게 감소하겠지만 하반기 이후에 이제 가력 하락이 넘어간다면 그리고 내년 초에 넘어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이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도 2분기 내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나올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은 이제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이 당장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8만 원 내외의 가격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기사 나온 것처럼 가격이 15% 이상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7만 5천 원 내외라면은 분명 저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하반기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반도체 쪽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기사화되면서 거론이 됐던 현대차의 수소차 이슈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최근 카니발도 군용차도 수소차 탄다, 기아가 공급한다 뉴스가 나왔었는데 현대차에선 내년에 나오기로 했던 그 3세대 수소 연료전지 양산이 또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네요. 김선영 대표님. 네, 언젠가는 이제 가야 할 길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양쪽의 에너지를 너무 쏟기에는 현대차가 무리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세대 수소 연료 전지 양산 시점을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2026년이 아니고 2026년 이후라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수소 전지에 대한 양산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일단 어쨌든 그 결과 개선에 대해서 성능에 비해서 개발과 양산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되는 차량이 넥소나 이제 엑시언트 정도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은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양산을 해놔야지 이제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데 이게 대규모 양산 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2개 제품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원가 절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보완 후에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전기차 쪽을 현대차가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네시스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현대차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소 연료 전지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전략상으로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앞으로 효율성을 좀 올리고 나서 다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쪽으로 또 다시 붐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관심을 끊으면 안 되는 그쪽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 보면 사실 시장 급락하면서 추세는 이미 다 무너졌고 7, 8월엔 두산 퓨얼셀이 수소주들을 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수소 쪽은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선입견. 차기 수소 주도주로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병수 PB님.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형 넥소에 이제 2세대 수소연료 전지를 다시 사용하게 되고 3세대 쪽은 조금 밀릴 거라는 현대차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수소 관련 업종들이 조금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제가 비나텍이라는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비나텍이라는 회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시장이 성장할 때 뭐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형주 스몰캡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캐퍼시티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스택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슈퍼 캐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대략 90% 그리고 나머지 한 8% 정도에서 수소연료 전지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커패시터 이쪽에서 굉장히 캐시카우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수소와 공기를 공급받아서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수소 쪽 관심이 만약에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주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송용 그리고 건물용 연료 전지의 MEA 단가를 저감할 수 있는 제조 원천 기술을 비나텍으로 이전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보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소 쪽에서 만약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비나텍이 먼저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MEA 단가에 대해서 30% 이상 절감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지지체 촉매 MEMA로 이루어지는 일괄 생산을 가능한 유일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EA 생산량이나 이런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혜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은 가장 먼저 스몰캡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까지 MEA를 400만 장 생산량을 확보를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기 때문에 수소 쪽 만약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면은 비나텍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두 종목인데요. LG전자와 아프리카TV입니다. 전방 상황은 더 악화된다. 3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하겠지만은 그래도 TV 쪽이 지금 수요가 많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목표가 12만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을 하향 조정했고요. 또 아프리카TV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라면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휠라홀딩스입니다. 고환율이 실적 부진 일부 상쇄했다라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 47,000원 유지했고요. 하나증권,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여전히 구조조정 진행 중이라면서 목표가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A프로네요. 쏟아지는 미국 2차 전지 수주라면서 하나증권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고요. 그리고 IBK투자증권, 에브리봇에 대해서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로봇 청소기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이죠. 에브리봇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일기획, 비수기가 무색한 호실적이 기대된다. 대신증권 목표가 33,000원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 내놓은 제일기획 리포트 내놨고요. NH투자증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판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오늘 유일하게 목표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입니다. 피해 거짓이 지금 흥행 중에 있나 봅니다. 신작 피해 거짓 추정치 상향됐다라면서 목표가 48,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신한금융투자 아모레지에 대해서는 목표가 4만 원으로 보수적인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님의 전망과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지금은 강달러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간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강달러는 최소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받고 있는 수출 업종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이번 하반기 좀 타닥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수출 업종 살펴보시는 게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한자 한번 써봤습니다.
이렵 지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오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동잎 한 잎이 떨어졌다고 가을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왜 오동잎이 떨어질까? 즉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풋옵션 330억 매도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 패턴은 머지않아서 우리 시장에서 저점권이 나오고 그 이어서 오히려 이제 반등도 나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계속 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김병수 PP께서 말씀하신 강달러. 저는 지금 미국의 FRB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전력 화력을 어디에 몰고 있습니까? 물가 안정, 인플레 잡는 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다음 11월 달인가요? 11월 달 FOMC에서 저는 물가 잡힐 걸로 봅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미국이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강달러 유지할까요? 자기들이 국익의 손실인데 안 그러겠죠. 바로 연말 되면은 다시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다 불러가지고 야 니들 봤지? 우리 강달러 세계 경제에서 우리 미국이 희생됐거든. 바로 약달러 돌리자. 저는 그것이 미국의 국익 정책이라고 봅니다. 머지않아서 저는 강달러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200포인트 있는 주가지수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매번 어닝 시즌 들어갈 때마다 이제 또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지난 그 전에 어닝 시즌에는 뭐 이번엔 잘 나왔지만 다음번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작년부터 있어 왔고 잘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 실적 계속 잘 찍혀왔습니다. 3분기에 대한 또 걱정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부터 시작을 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걱정이 과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곧 열리는 어닝 시즌 우리가 믿을 건 이제 숫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저께 미증시가 좀 많이 밀린 건 그냥 노르트 스트림 폭파된 거 그거 이슈라 가지고 좀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표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리가 떨어지지만 반대로는 이제 긴축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 지금 시장은 뭘 해도 걱정입니다. 위로 가도 걱정, 아래 가도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게 어딘가 기업입니다. 그럼 기업의 실적이 깨지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주가는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저에서 그런 게 쌓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흐름들이 조만간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진저점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 진저점에 좀 다가오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힘을 내시고요. 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